구독과 좋아요, 구독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노후에 자식 곁에서 살면 안 되는 이유 직접 겪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행복한 노후를 상상할 때 어떤 그림을 떠올리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주말이면 자식들 내외와 함께 오순도순 모여 앉아 따뜻한 저녁 식사를 나누는 풍경을 그리실 겁니다. 나이 들면 자식 곁에 사는 게 최고지라는 옛말처럼 든든한 울타리 같은 자식, 옆에서 외롭지 않게 여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의 당연한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상상처럼 늘 따뜻하고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자식을 돕고 싶은 선의로 시작된 합가나 근거리 거주가 오히려 평생 쌓아온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멍들게 하고 황혼의 삶을 족쇄로 묶어버리는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방에 있던 널찍한 내 집을 팔고 아들 내외의 아파트, 바로 옆동으로 이사했다가 3년 만에 다시 짐을 싸서 멀리 떠나게 된 65세 영숙 씨의 눈물겨운 사연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사랑하니까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착각이 어떻게 일상을 무너뜨렸는지, 그녀가 온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은 은퇴 후 자식과 거리두기의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장 자식을 위한 마지막 헌신. 서울 상경 영숙 씨 부부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주택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남편과 함께 아침이면 배드민턴을 치고 오후에는 상추를 뜯어 삼겹살을 구워 먹는 소박하지만 충만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삶의 변화가 찾아온 것은 3년 전 서울에 살던 외아들이 처사이를 출산하면서부터였습니다. 맞벌이를 하던 아들, 내외는 육아휴직이 끝날 무렵부터 애를 태웠습니다. 믿고 맡길 어린이집은 대기번호가 까마득했고 입주 베이비시터를 쓰자니 두 사람의 월급 절반이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무거운 얼굴로 찾아온 아들이 거실 바닥만 내려다보며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집값 보태드릴 테니까 낮에만 애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진짜 남의 손에는 못 맡기겠어요. 곁에 앉은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영숙 씨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서 키운 아들인데 제 새끼 키우느라 동동거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우리 늙어서 애 보는 거 못할 짓이다 라며 반대했지만 영숙 씨는 내 핏줄 내가 거두는 게 낫지. 당신은 텃밭이나 가꾸고 살아라. 내가 애 볼 테니라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정들었던 마당 넓은 집을 처분하고 아들 내외가 사는 서울의 빽빽한 아파트 단지 바로 옆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삿짐을 풀던 날 거실을 뛰어다니는 앙증맞은 손주를 보며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늙어서 자식 얼굴 자주 보고 손주 재롱 보는 게 진짜 행복이지. 그 행. 보기 지독한 고통으로 바뀌기까지는 차에 몇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2장 끝나지 않는 무급노동. 황혼 육아에 덧첩 동으로 이사온 영숙 씨의 일상은 그야말로 전투로 변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영숙 씨는 아들 집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출근 준비로 전쟁통인 아들 내외를 대신해 칭얼거리는 손주를 업고 달래며 아침을 먹였습니다. 젊은 부부가 허겁지겁 현관문을 나서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내 아이 둘을 거뜬히 키워냈던 영숙 씨였지만 60 중반을 넘긴 몸으로 10kg가 넘는 손주를 안고 업는 것은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무릎 연골은 닳아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시큰거렸고 손목은 만성 건초염에 시달려 밤마다 팥으로 도배를 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 소파에 잠시 허리를 뉘이려 하면 아침에 며느리가 다급하게 늘어놓고 간 설거지거리와 세탁기에 든 빨랫감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회사 일로 피곤할 텐데 내가 조금 더 움직이자 싶어 밀린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저녁 7시 파김치가 된 아들 내외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영숙 씨는 그제야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차려놓은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넘기며 영숙 씨는 속으로 수백 번 앓는 소리를 삼켰습니다. 문제는 아들 내외의 태도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며 봉투를 챙겨주던 내외도 시간이 지나자 영숙 씨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부부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손주를 영숙 씨 집에 맡기고 데이트를 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야근이나 회식이 있는 날에는 일방적으로 늦는다는 통보만 날아왔습니다. 영숙 씨는 친구들과의 온천 여행은커녕 마음 편히 동네 미용실에 파마를 하러 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자식의 삶을 지탱해주는 부속품이자 무급 파출부로 전락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3장 호의가 간섭이 되는 순간 무너지는 관계 육체적인 고통보다 영숙 씨를 더 비참하게 만든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꼬막 무침과 사골국을 한가득 끓여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낮 시간이었기에 늘 하던 대로 되어락을 열고 들어가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 넣고 너저분한 거실을 청소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반찬은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 없을 때 그냥 들어오시는 건 좀... 저도 제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널브러진 속옷 같은 거 어머니가 보시고 치우시는 거 정말 민망하고 불편해요. 오실 때 꼭 먼저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영숙 씨의 가슴에는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나? 즈들 먹이겠다고 뜨거운 불 앞에서 반찬 만들어 날라주고 청소까지 해줬건만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개념 시어머니 취급을 해? 서운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들 내외 사이가 벌어질까봐 미안하다, 다음부턴 조심하마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감정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육아 방식에서도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가 아이에게 텔레비전을 보여주거나 시판용 과자를 조금이라도 주면 며느리는 기겁을 하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요새 유튜브 보면 애들 뇌 발달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그리고 간식은 제가 유기농으로 사둔 것만 먹이시라고 했잖아요. 아이를 봐주고도 번번이 죄인 취급을 받는 상황. 아들은 고부 사이에서 눈치만 볼 뿐 영숙 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살며 정을 나누고 싶었던 영숙 씨의 바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들 집 현관문을 바라보는 것조차 숨이 막혔고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순간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화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4장 폭발해버린 감정. 나는 너희들의 종이 아니다. 골물대로 골맞던 상처가 터져버린 것은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흘. 전부터 심한 몸살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끓었던 영숙 씨는 뼈마디가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봐줄 사람이 없어 억지로 타이레놀을 2알씩 삼키며 아들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숙 씨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오한이 들어 거실 바닥에 쓰러지듯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아프든 말든 배 위에 올라타며 놀아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도저히 버틸 수 없었던 영숙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내가 오늘 너무 아파서 도저히 애를 못 보겠다. 반차라도 내고 일찍 좀 와주면 안 되겠니? 수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진짜 중요한 분기별 마감 회의 있어서 절대 못 빠져요. 애 아빠도 오늘 지방 출장 갔잖아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녁에 일찍 갈게요. 야속하게 뚝 끊긴 전화기를 쥔 채 영숙 씨는 쓰러져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나이에 왜 내 살 깎아먹으며 자식 밑바닥을 닦아주고 있나? 나는 이 집에서 아파도 쉴 권리조차 없는 기계인가? 자식에 대한 서운함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참함이 폭발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헐레벌떡 들어온 며느리와 아들을 향해 거실 한 구석에 멍하니 앉아있던 영숙 씨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내일부터 여기 안 온다. 비밀번호도 지워라.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들이 당황해 소리쳤지만 영숙 씨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내 집 팔고 여기 와서 너희들 종살이 한 지 3년이다. 골병이 들어서 죽어나가도 니들은 니들 직장이 우선이고
니들 프라이버시가 우선이지.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내 프라이버시가 있다. 더 이상 나한테 기대지 마라. 남의 손에 맡기든 둘 중 하나가 회사를 그만두든 니들 새끼는 니들이 알아서 키워. 영숙 씨는 겉옷을 대충 걸쳐 입고 아들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비를 맞으며 옆동으로 걸어가는 그 짧은 거리가 영숙 씨에게는 천리길처럼 멀고 쓰라리게 느껴졌습니다. 제5장. 멀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회복된 사랑 그날 이후 영숙 씨 부부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집을 내놓고 다시 예전에 살던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며 사과했지만 영숙 씨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너희들이 미워서가 아니다. 내가 여기서 더 있다가는 너희들을 진짜 미워하게 될 것 같아서 떠나는 거다. 부모 자식 사이라도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붙어 있으면서 그 선을 넘어버렸어. 이제 각자의 삶을 살자. 2달 뒤 영숙 씨 부부는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조용한 타운하우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아들 내외가 영숙 씨를 원망하는 듯 했지만 영숙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결국 입주 도우미를 구했고 주말이면 아이를 데리고 키즈 카페를 가며 스스로 육아의 무게를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된 생활을 되찾은 영숙 씨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은 사라졌고 남편과 함께 다시 배드민턴 채를 잡았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노래 교실도 등록하며 잃어버렸던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즐겼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아들 내외와의 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떨어져 살게 되자 아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주말에만 손주를 데리고 영숙 씨 집을 찾았습니다. 매일 볼 때는 간섭하고 잔소리하던 것들이 어쩌다 한번 보니 그저 반갑고 애틋하기만 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어머니, 요즘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라며 먼저 살갑게 팔짱을 꼈고 영숙 씨도 그래, 너희들도 일하고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지 라며 진심 어린 격려를 건넸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생기자 서로를 향한 존중이 싹 텄고 부딪힐 일이 사라졌습니다. 영숙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불과 같아서 너무 멀면 춥고 너무 가까우면 화상을 입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배운 세대들에게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고 나만의 노후를 챙기는 것은 마치 죄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노후의 평화는 자식과의 철저한 독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육체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감정적인 독립 말입니다. 저 자식, 곁으로 이사를 가서 반찬을 나르고 손주를 봐주는 것은 자식을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 자신의 뼈를 깎아 자식의 삶에 걸음으로 던져주는 일이며 결국 서로의 마음에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생채기를 남기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신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서로 아쉬울 때 한 번씩 만나 웃으며 안부를 묻고 맛있는 밥 한 끼 사 먹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가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정을 가장 오래 아름답게 지키는 비결입니다. 자식의 집 현관문을 열어주기 위해 나의 노후를 희생하지 마세요. 남은 인생, 이제는 온전히 여러분 자신만의 현관문을 열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걸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